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KBS 충격 속보, 한국은행 폭탄 선언,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2025년 이후로 후퇴하였으며 달러 급등과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폭탄 선언을 통하여 비수도권 활성화, 해외 농산물 대폭 수입, 금리와 대출 제한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11%, 새마을금고 7%대, 신협 6%대로 금융 대란이 우려됩니다. 부동산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KBS 충격 속보, 한국은행 폭탄 선언, 정말 특보, 속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한국 금리 인하 내년 2분기 예상. 자,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빨라야 9월이라고 하는데 9월이 하면 우리나라도 가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로 거의 유력해진 상황에서 25년 뒤로 밀리게 됐어요. 먼저 금리 내년, 증권가 한국 금리 인하는 25년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25년 1분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9월 달일 가능성도 있지만 12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들입니다. 자, 지금 달러가 또 뛰고 있어요. 10년 이래 최고치 또 1400에 근접하고 있어요. 1485. 자꾸 이게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요, 모든 부분에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시아 강달러 위기, 더군다나 일본, 중국,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강달러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 성장률이 저조하고 그러면서 경제 침체가 악순환에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경제 침체, 좋은 말로 경제 침체지 경제 위기 상황까지 도래한 것들도 있어요.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3월 저축, 축소, 부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은 계속 뛰고 있고 부동산도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 부채는 미친 듯이 더 솟고 있어요. 중국 소비 침체, 중국 내수 소비가 부진되면서 수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위하나 저라 눈물겹게 하고 있죠.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위축됐어요. 미국 긴축이 장기화되고 강달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폭탄 선언,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제 농민들한테 엄청 두드러 맞게 생겼어요. 자, 고물가 주범이 이것이다. 이게 뭐냐? 농수산물이에요. 수입을 늘려야 한다. 쓴소리를 낸 한국은행.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농산물, 특히 밥상머리에 있는 농수산물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미친 듯이 비싸요. 제가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 제끼고 있어요. 음식값도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먼저 비수도권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걸 완화시켜야 한다. 비수도권, 특히 대도시, 광역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구도 없고. 지역 경제 성장, 거점 중심으로, 즉 광역시 등 거점 중심으로 균형 발전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하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지방 공공 투자에 집중하자. 지금 너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게 되냐. 자, 인구가 증가한다. 지방에 투자를 해야만이. 그러면서 지역 균형이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오롯이 제대로 간다 이 말이죠. 자, 농산물, 아주 충격적인 말인데 한국은행이 농산물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물가 안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농산물이에요. 너무 비싸요.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일값 보세요. 이거 미친 가격이지 그게 정상적 과일 가격입니까? 그럼 왜 농산물이 이렇게 비쌀까? 농산물 폭등, 수입 확대 포함, 저는 무조건 수입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조절은 해야겠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해외에 싼 것들,
양질의 싼 농산물을 대거 수입을 해야만이 이런 폭등이라는 일이 없어지죠.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는 길만이 물가 안정, 농산물 폭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잡한 유통구조. 자, 너무 복잡해요. 다 먹고 산다고 해서 유통을 계속 이거 단조롭게 만들어야 돼요. 도태돼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자꾸 자 농민들은 이거에 파는데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이렇게 커집니까? 이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보세요. 여기에 자꾸 가격을 올리는 이런 직업들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상황인데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농민도 재미가 없고 소비자도 재미가 없다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둔화 더딤, 농산물 급등 영향. 얼마나 농산물이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 둔화돼야 하는데 아직도 자 금리 대출 또 칼을 빼들었죠. 자,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하 미국 12월 달 예정되면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1월 증권가는 내년 2분기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담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금리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제한, 가계부채 80%까지 떨어질 때까지 제한 확대하겠다. 지금 100이 무너졌다라는 통계 자료도 나오죠. 그 가계부채가 이제 80%까지 떨어지는데 총력 좀 펴겠다. 자, 금융 대란 위기. 솔직히 지금 경제 침체보다 무서운 거 이거 금융 대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자, 위계저축은행 PF 연체율 11, 이게 말이 됩니까? 11%. 솔직히 저축은행이 얼마 전만 해도 5, 6, 7 그랬어요. 금융 대란의 원흉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이에요. 자,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오케이, 페퍼 바로. 오죽하면 신용등급이 곧바로 하향할까요?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에서 11.0 놀랍네요. 평균은 8.8이죠. 근데 상위가 중요해요. 자, 79개 저축은행 1543억이나 손실, 100% 손실률 확대. 자, 새마을금고도 얼마 전까지 5, 6%를 넘나들다가 여기 보세요. 연체율이 처음으로 7% 중반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8% 넘기기. 어찌 된 게 자꾸 연체율, 가뜩이나 연체율 여러분들 1% 넘어가는 것도 심각한데 7%에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21년에 1.93이었던 게 불과 4년 만에 뭡니까? 7%가. 자, 6%나 급증했죠. 한 달 새 1% 급증. 이러다가는요, 새마을금고발 제2뱅크런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신협, 산림, 여러분들 협동조합에서 신협이 제일 취약해요. 연체율 벌써 또 6.8, 7%에 육박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5%였어요. 4%에서 5%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렸는데 또 6.8이에요. 고정이하 여신 4%. 문제, 고금리 기조의 대출 건전성이 타격을 받고 금감원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수시 점검하겠다. 점검한 꼬락서니가 이 모양입니까? 점검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거 폭 보세요. 여러분들 저축은행 11%, 새마을금고 지금 거의 7% 중반, 신협 6% 후반. 지금 금융 대란 났습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 보실래요? 근거자료,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더군다나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라는 거죠. 연체 11%에 육박하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도 볼까요? 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1, 2, 3인데 지금이 더 높아요. 이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8%, 9%까지도 갔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이 그래프 추세로 본다면. 자, 신협 보세요. 완전히. 자, 보시면 23년만 해도 3%였는데 그냥 수직 상승. 6%대 후반. 금리 인하 내년으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4분기나 자, 4분기 하면 진짜 선방한 거죠. 이 조건은 미국이 9월 달에 인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 5월 소비자 물가는 그나마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목표 소비자 물가 2%에는 택없이 부족하지만 아마 이렇게 되려면 2025년까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도 짝짝짝짝 계속 줄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징검다리 형태의 인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를 않을 가능성이 커요. 고용, 집값 상승으로 섣부른 인하, 이거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죠. 자, 한국 미 금리 인하보다 더 늦게. 왜? 지금 기준금리 교체가 2포인트나 차이 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시켜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5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소비자 물가 2.7로 많이 낮아졌는데 지금 이게 그나마 덜 낮아지고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농수산물, 신선식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표 2%까지 아직도 미달. 자, 한미 금리 격차가 워낙 커서 당분간 고금리 유지. 유럽이 그나마 가장 고무적이긴 해요. 아직 물가가 높기는 하지만. 자, 총재가 0.25 인하 시켜버렸죠. 적절한 인하 강조. 캐나다도 0.25 선제적 인하했습니다. 추가 인하는 말을 아끼고 있죠. 자,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임금 상승률, 물가 또는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대처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부동산 핵심 세 가지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지금 집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간다고 하면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양극화. 서울 지방 아파트 빌라 집값 양극화 심해진다. 좀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양극화. 서울 비서울 아파트 비아파트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갭 투자 활용. 지금 이렇게 전셋값이 지금 50 몇 주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갭이 좁혀집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서울 전세가 54주 상승 어마어마합니다. 매매가 소폭 상승, 갭 투자 증가, 전세가 매매가 지속적으로 감소, 소액 수익률 최고. 소액으로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신축이 대우를 받고 있어요. 물론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경기도에서 비싼 곳들은 신축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구축이 낫죠. 재건축 기대주들이. 왜? 더 새 것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 70%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구축이 지금은 좀 헤매고 있어요. 왜? 공사비 급등하니까. 공사비. 수도권 지방 대부분 신축이 더 유리합니다. 구축은 빈집도 많아요. 수도권 지방 상당수 빈집으로 전락. 서울 전체 수도권 상급지 구축 재건축은 양호. 서울 웬만한 곳들하고 수도권의 상급지는 구축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자, 이제 서울 상중하 입지 분석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 86년 자, 최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제는 일괄적으로 떨어지기보다 지금 양극화, 서열화가 됩니다. 그러면 A처럼 올라갈 곳, B처럼 횡보할 곳, C처럼 내려갈 곳, 서울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 먼저 빨간색 A, 한강 라인하고 강남이네요.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마용성, 광, 바로 송파까지 여기가 A예요. A는 지금 현재 많이 뛰고 있어요. 자, B 볼까요? B는 좀 더 확대시켜 보자고요. 이제 강서, 양천, 서대문, 종로, 성북, 동대문, 강동, 이 정도 관악 이 정도가 한 중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횡보인데 약간 강보합이죠. 서울이라서. 그 다음에 외곽 노도강하고 은평, 중랑, 그 다음에 구로, 금천 바로 이런 데가 이제 외곽인데 외곽이 지금 떨어지는 구로 나왔지만 서울은 전반적으로 외곽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이걸 경기도 판으로 바꾼다면 약 50%가 하락의 위험을 맞게 되겠죠. 자, 이번에 부동산 70% 초비상. 왜냐면 지금 특히 구축 아까 말씀드렸지만 70% 구축들 입지가 좋지 않은 구축들 여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한국 주택 가격 폭락, 인구 감소로 대비해야 한다. 70%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부동산, 이게 정체, 폭락을 한다기보다 정체 위기에 빠졌어요. 자, 위험 요인, 공사비 증가,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위험 지역은 수도권, 즉 경기, 인천의 대부분 지역이에요. 지방, 핵심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죠.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총인구, 생산인구. 저출산, 고령화도 지금 집값의 비상을 가져왔고, 위험 지역,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체가 이전하거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들. 자, 이제 공급 폭탄도 문제입니다. 자, 주택이 지금 잉여 공급, 남게끔 공급한 거예요. 서울과 일부 제외 과잉 공급이죠. 지금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때 엄청 10년 동안 수도권, 경기도, 인천이 못 갔잖아요.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분양하고 입주하면 더 그러겠죠. 자, 수요 부족. 빈집 1천만, 은퇴 1천만, 1인 가구 1천만. 아주 심각하네요. 수요자가 부족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좋지 않은 것들, 폭락한다기보다 좀 정체하거나 물가 상승 정도밖에 못 가는 것들이 70%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전세제도 이거 또 끄집어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56주째 올라가고 있대요. 와, 미쳤죠. 56주. 1년 이상 뛰고 있어요. 역전세, 깡통전세가 엊그제 같은데. 자, 전세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빈부격차를 가져와요. 자, 집주인은 전세를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해갖고 떼돈을 법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평생 전세만 살다가 심각한 자산 손실을 봐요. 지금 3억은 10년 지나면 3억이 아니에요. 돈은 3억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10년 지나면 1억 5천으로 확 줄어버려요. 다주택자, 임대적 사업자, 법인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무주택자하고 완전 반대가 되겠죠. 자, 전세 사기도 문제예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지면 무자본 투자, 물론 법으로 지금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깡통전세, 수백 채 갭 투자로 전세 사기, 역전세, 전세값이 갑자기 급나가는 바람에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집값 폭등에 영향을 줘요. 이 전세값 상승이. 상승장에 전세값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폭등하는 거죠. 하락장에는 전세값이 지지선 역할을 해서 급락을 방지하는 역할. 즉 무주택자한테는 치명적인 게 전세제도인 거예요. 내가 전세 살고 월세를 안 사니까, 내가 무주택자니까, 싸게 사니까, 전세로 사니까, 이자 안 내니까 좋다. 물론 해외에서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전세로 월세 한 번 안 내고, 정말 좋은 제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좋은 제도 맞나요? 집값 뛰는 거 보세요. 무슨 월세 전세 그 합쳐갖고 얼마나 든다고요? 월세 합쳐갖고 얼마나 두겠어요? 집값 뛰는 거에 3발의 피죠. 5분의 1도 안 돼요. 집값 뛰는 거에 10분의 1? 결국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전세값 급등 시에 소액 갭 투자로 집값이 폭등해버린다. 자, 무조건 이걸 붙잡자. 정리합니다. 강남과 한강 돈만 있다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을 잡더라도, 좀 싸게 잡더라도 여기를 가야 돼요. 자, 서울 아파트, 서울 재개발. 이제 경기도 인천에서는 뭐가 좋냐? 경기도 인천 3기 신도시는 웬만하면 좋아요. 경기도 인천의 중심 아파트도 좋습니다. 자, 경기도 인천 산업이 몰려있는 곳들은 그냥 긍정적이에요. 경기도 인천의 GTX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지방 볼까요? 지방 중심 지역은 그나마 괜찮아요. 지방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아요. 자, 3기 신도시 분양. 지방도 이제 신도시 분양인데 좀 분양가가 싸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번호가 앞으로 갈수록 좋겠죠. 자, 이제 충격 속보인데, 자,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긴급 속보가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